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 대책으로 대구 경북 지역에 대해 최대한의 봉쇄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런 당정청의 발표와 관련해서 경북과 대구 지역에서 잠시 혼돈이 있었습니다. 바로 봉쇄라는 말 때문인데요. 경북과 대구 지역으로 출입을 막겠다는 것이냐며 논란 주민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즉각적인 해명이 있었죠. 최대한의 봉쇄 조치란 지역적 봉쇄를 말하는 게 아니라 방역망을 촘촘히 해 코로나19의 전파와 확산을 최대한 차단한다는 뜻이라는 설명이었습니다. 의학적으로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데 왜 자꾸 지역 봉쇄라는 말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바이러스와 싸우는 것만으로도 힘든 때죠. 불필요한 오해로 인한 에너지 소모는 없어야겠습니다. 2월 25일 화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장성규입니다. 와우, SUV 좋은 차 타시네. 근데 타이어는 어디 건지 알고 계세요? 몰라요? SUV 전용 타이어는 넥센 로디안 GTX. 어떤 SUV에서도 잘 나가고 오래 가니까 넥센 로디안 GTX. 나도 오래 가고 싶당. 오래 쓰는 세단기는 뭘까? 오래 쓰는 코팅기는 뭘까? 오래 쓰는 사무기기는 뭘까? 카피어랜드랍니다. 맑은 공기가 집 안으로 들어오니까 청정, 나쁜 공기를 집 밖으로 내보내니까 환기. 공기청정과 환기를 동시에 하니까 청정환기. 이제 창문 닫고 환기하세요. 청정환기 시스템을 나비앤하우스에서 만나보세요. 스팅어의 다이내믹한 스타일에 반하신 분들도, 스팅어의 프리미엄한 퍼포먼스에 반하신 분들도 1% 스마트 할부와 100만 원 상당의 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를 드리는 스팅어만의 스페셜한 혜택에 또 한 번 반하실 겁니다. 지금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 스팅어. 2월 선수율 10%, 36개월 기준. 사장님, 우리 회사도 검진이지로 바꿔주세요. 이제부터 검진 업무 검진이지. 무료로 쉽지. 검진이지. 직원들도 행복한 게 검진이지. 무료로 쉽지. 편하네. 검진이지. 건강검진 업무가 쉬워지는 무료 솔루션 검진이지. 네, 라디오 오늘 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일부 경제 이슈 짚어보는 시간, 최백은의 이게 경제다 준비되어 있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4.15 총선 예비 후보들 만나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안동시 선거구 미래통합당 김상돈 예비 후보를 연결해서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각종 설문조사 결과를 갖고 우리 사회 분석해보는 시간이죠. 배종찬의 리서치 오늘도 함께하겠습니다. 이게 경제다.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최백은 교수 만나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할 얘기가 참 많아서요. 좀 핵심 부분만 좀 짚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코로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요.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추경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 야당도 추경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좀 반대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추경 편성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근데 이걸 얼마나 빨리 하느냐, 또 어느 규모로 하느냐, 이게 지금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규모는 어느 정도나 돼야 될까요, 교수님? 저는 그 규모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 그래요? 그러는 이유가요. 제가 그 설 명절 연휴 끝나자마자 방송 나가서 이 방송에서도 제가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추경을 준비해야 될 거다, 이런 그렇습니다. 얘기를 제가 그 당시 했었거든요. 맞습니다. 처음부터요. 그때 그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요. 이 코로나19는요. 기존에 그러니까 메르스나 뭐 사스 이런 것보다도 치사율은 낮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치사율에만 초점을 맞췄을 뿐이지 감염력이 전파 속도가 굉장히 빠른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좀 간과한 측면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그러니까는 치사율이 낮더라도 어쨌든 간에 위험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전파력은 굉장히 빨라요. 그러면은 이게 그러니까는 상당히 많은 지역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도 굉장히 그러니까 많은 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처음에 그러니까 좀 전제로 했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 점에서도 지금도 그러니까 여전히 그러니까는 이 코로나19의 특성은 과거하고 달리 이게 그러니까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게 그러니까는 확산될 수가 있고 지속될 수가 있다는 점을 우리가 좀 이제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예, 예. 그것에 그렇게 되게 되면 사람들은 자연히 뭐냐면 위축이 될 수밖에 없어요. 활동에 있어서요. 예.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듯이요. 예. 사람들의 활동이 위축되게 되면 경제 활동이 스탑되는 겁니다, 그냥요. 말 그대로요. 예. 그렇죠. 지금 대구 경북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예,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그러니까 과거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전파력이라든가 전염력이 좀 약한 거에 비해 가지고 더 오히려 저는 치사율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부정적인 효과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저 보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그 피해도 그러니까 우리가 1차적인 피해를 정도를 가지고 지금 계산들 하시는데. 예. 이게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이게 진정이 된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활동으로 복귀하고 치료제가 완전히 나와가지고 우리가 그냥 평상시에 우리가 감기를 치료하듯이 이런 치료제가 개발되기 전까지는요. 네. 감기되기 전까지는 사람들의 행동을 굉장히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그 규모를 그러니까 사실 제가 볼 때 정확하게 가늠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인 거고요. 충분한 그러니까는 이 자금을 확보하는 것이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그게 뭐냐 또 추가로 필요하다고 해서 또 추가 추경을 하는 이런 번거로움을 그렇죠. 피하고요. 예, 지난 2015년 메르스 때요. 예. 그때 한 11조 정도 했고요, 추경을. 그렇죠. 작년에 예. 왜 한창 여야 줄다리기 한 넉 달 갔나요? 5달 갔나요? 예. 하면서 6조 조금 더 넘게 했고. 예. 지난 금융위기 때 우리나라가 그때 추경을 27조인가 28조인가 난 그 정도 28조인가요? 예. 그 정도 했는데 그러면 메르스 때보다는 좀 더 많이 그렇죠. 이 정도 예상하신다는 말씀이시고 그러면 한 10조는 훨씬 넘는 수준 그 정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고 저는 이게 피해 범위가 굉장히 광범위해요. 그러니까요. 예. 지금 대구 경북만이 아닙니다. 지금 전국 안전한 지대가 없어서요. 이게 또 언제 또 집단적으로 발병할지도 모르는 거고, 참 큰 문제인데 내일 모레죠. 27일 그 금통위가 열리잖아요. 예. 여기 지금 이때 금리를 인하하느냐 마느냐 지금 점점 예상이 한 반반 정도로 갈리고 있는데 교수님은 항상 이 시간 통해서 이거 금리 인하 조심해야 된다. 이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동산 같은 이런 악영향이 더 우려된다는 이런 말씀을 누누이 해오셨는데 이번에 좀 조심스럽게 예상이 될까요? 인하하게 될까요? 아니면 동결될까요? 저는요 지금 여전히 한국은행은 그런 부분을 좀 이제 걱정들 하고 있을 텐데 결정하는 데 속에서요. 예. 저는 부정적인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금리 인하를 가지고 이번에 이 코로나19 사태를 그러니까 좀 우리가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은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한국은행에서 금리 인하라는 것은요. 소위 시중은행이 그러니까는 그 자금을 조달하는 비용의 기준인 거예요. 예.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런 자연재해라든가 이런 사회적인 재난이 생겼을 때 주로 피해가 균등하게 발생하는 게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한테 더 많이 발생을 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피해가 커요. 예. 그러면 이제 이분들은 대개 보게 되면은 시중은행에 대한 접근 기회가 굉장히 상대적으로 취약하신 분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자금 여력이 있는 사람들한테 그리고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도 정규직인 사람들은요. 정규직 사람들은 월급은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독립적인 그러니까 이 경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타격이 이제 지금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잖아요. 자영업자, 소상공인. 예. 그러면 이분들 같은 경우가 대개가 보게 되면 취약계층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분들 중에는요. 예. 상대적으로요. 그러면 이분들한테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지원이 되는 저는 완화책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아하, 예. 그러니까 뭐냐면 그들을 대항해서 그들의 대응을 해가지고 그들의 금융 비용을 좀 낮춰준다거나. 그렇죠. 예. 아니면 그러니까는 긴급 그러니까 운영 자금 같은 경우들을 좀 이제 그러니까 가능한 한 무이자 내지는 저리로 그러니까 지원을 했다든가. 이런 좀 핀셋적인 처방이 오히려 필요하지. 그냥 일반적인 금리 인하 평상시에 우리가 경제에 좀 이제 지원하기 위한 이런 것들은 별로 저는 효과가 없다는 점에서요. 근데 반면에 근데 이 금리 인하하게 되면 부동산 시장에 대한 것은 여전히 지금 남아 있거든요. 그렇죠. 예. 언론을 보면 소상공인의 그 임대료 인하를 위한 대책도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이거 임대료 인하를 위한 대책 이거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거 이런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그러니까 기재부에서요.
기재부에서 그러니까 금융융자 이런 그러니까 추가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얘기죠. 예. 근데 이제 사실 지금 대출을 해줘봤자 추가적인 빚만 쌓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뭐냐면 소상공인들한테 필요한 건 뭐냐면 지금 장사가 안 돼가지고 수입이 안 들어오는 거라고요. 그렇습니다. 수입이 안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이제 비용을 낮춰주는 측면 속에서 임대료를 생각한 거예요. 예. 근데 임대료라는 것은 어쨌든 간에 그 건물주가 건물주가 협조를 하거나 아니면은 근데 정부가 그러니까 그 일정 부분 임대료를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인데. 그렇죠? 지급해줘야 되는 건데 그게 양쪽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건물주가 그러니까는 뭐 좀 괜찮으신 분들 요즘 보게 되면은 스스로 그러니까는 뭐 인하를 해주고 하는 이런 데 동참들 하고 있는데 그런 건 바람직하지만은 그걸 또 강제할 수 없는 거고 정부는 그러니까요. 그렇다고 정부가 그렇다고 해서 이걸 마냥 그러니까 임대료를 그냥 이렇게 지급해주게 되면은 건물주만 사실 그러니까 또 사실 이 도움받는 거예요. 아, 또 그렇게 되네요. 건물주는 그러니까 이런데 그러니까 아무 도움 저것도 없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용 측면에서 봤을 때 제가 그래서 누누이 얘기하는 것이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의 그러니까는 이 부채 규모가요. 지금 이 중소기업하고 그러니까는 자영업자들까지 포함하게 되게 되면요. 한 1,400조 원이 넘어요. 그럼 거기에 금리 1%, 연금리 1%만 하더라도 14조 원 정도 된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렇죠. 지금 추경 규모에 그러니까는 지금 버금가는 그런 규모가 되죠요. 어마어마하군요. 그러면 그 이자 비용만 좀 낮춰주더라도 상당히 그러니까 비용을 낮춰주게 되면 수입이 줄어든 것을 좀 일정하게 좀 상쇄시킬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기존에 이제 대출을 많이 하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들도 있지만 대출을 하지 않고 있는 아주 어려운 자영업자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분들에게는 그러니까 지원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맞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일반적으로 이제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 이제 그러니까는 여력이 있어가지고 대출 안 받고 그냥 그러니까 근근히 그냥 빚을 안 지고 좀 하시는 분들이요. 그렇지만 상당히 어려운 상태인 이런 분들한테는 그러니까 정부가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수익 감소분에 대해서요. 지역에 보게 되면 많은 어린이집들 있잖아요. 어린이집에 보게 되면 거기에 고용돼 있는 교사들도 있지만은 그래서 월급을 받는 교사도 있지만은 특별활동을 보조해주는 이런 보조교사들도 있어요. 그렇죠. 이 분들이 다 지금 일이 다 스탑돼 버렸어요, 완전요. 그렇습니다. 아이들 그러니까 이 감염 차단시키기 위해서요. 그럼 이분들은 그러니까 수입이 그러니까 지금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요. 그럼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이 실업급여 같은 경우들을 좀 확장 획단해가지고 임시로 지급을 해주자 이거예요. 실업급여를 좀 더 많이 주자, 임시적으로. 실업급여를 이분들한테 좀 가하고 그런 차원 속에서 자영업자한테도 그걸 그대로 적용할 수가 있는 거죠. 수입이 줄어드신 분들한테요. 그러면 그 대신 이제 뭐냐면은 이제 그 수입이 줄어드신 분한테 가능한 한 지금 요즘 최근에 나오는 소비 쿠폰 같은 걸 주게 되면은 그 현금으로 주기보다는 하게 돼가지고 좀 어쨌든 소비로 좀 연결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요. 그러니까 왜 요즘 많이 나오는 지역사랑 상품권 같은 이런 식으로 지급하는 방식도 있겠다. 현금 주면은 가능한 사람들이 지금 어쨌든 소비를 지금 억제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그게 어쨌든 지역사회를 어쨌든 다시 활류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소상공인이라든가 아니면 전통적인 시장에서 좀 소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쿠폰으로 좀 연결을 해가지고 좀 최저 생계를 지원하는 어떤 차원 속에서 소득 지원인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지역 소상공인들을 좀 이제 지원하는 차원 속에서 그런 쿠폰을 좀 이렇게 결합시켜보자 이거죠. 그거 괜찮은 생각 같은데요. 그러니까 기한을 예를 들어서 뭐 3개월이면 3개월 뭐 이런 식으로 기한을 둬서 하면은 사람들이 빨리 그걸 이제 소비를 해야 되니까 지역 뭐 소상공인들도 좀 살아날 테고 음식점도 좀 더 잘 될 테고. 또 이런 방법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제가 볼 때는 지금 뭐냐면 현장에서 나타나는 피해를 제가 다른 데서도 항상 얘기하는 게 정부 팀들한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좀 수고스럽더라도 책상에 앉아서 가지 마시고 현장의 그렇습니다. 피해가 굉장히 다양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맞춤형으로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대책을 좀 이렇게 만들어 달라 좀 힘들더라도 이런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알겠습니다. 자, 최근에 한국은행이 2020년 2월 소비자 동향 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고 그리고 또 지난주에 보면 통계청이 2019년 4분기 그 가계 동향 조사까지 발표를 했는데 이걸 좀 전체적으로 좀 뭉뚱그려서 좀 설명해 주시죠.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지금 그러니까 이 한국은행의 조사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지금 2월 조사가 지금 그러니까 1월 달 이미 지나가면서 지금 반영된 거기 때문에요. 예, 예. 뭐 좋게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거야.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이제 이 가계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가계 동향, 가계 소득이 4분기가 나왔다는 얘기는 지난해 이제 2019년이 다 이제 발표가 됐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렇죠. 이제 1, 2, 3, 4분기 다 나온 거예요. 총. 예, 근데 지난 2019년이 굉장히 지금 좋아요. 상대적으로요. 2018년 비해서는 많이 좋아졌죠. 예, 좋아졌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예. 그다음에 지난해 연말 연초에 그러니까 지난해 연말 올해 연초에 그러니까 좀 반도체 경기도 조금 살아나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 코로나19가 좀 터지는 바람에. 예. 완전히 찬물을 이제 얻어맞은 격인데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보게 되면은 가계 그러니까는 1년 전에 비해서 소득이 한 3.6%가 증가했어요. 가계 소득이 3.6% 증가했다. 근데 예. 이게 우리가 지난해 성장률을 한 2.0% 지금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예. 잠정치지만은 그러면 그것보다도 성장률이라는 게 결국은 뭐냐면 국가 전체의 그러니까 소득 증가율인 겁니다. 예. 국가 전체의 평균 소득 증가율보다도 그러니까는 한 1.6%가 높은 거니까는. 그렇네요. 예. 상당히 그러니까 괜찮은 거죠. 예. 거기다 1인 가구, 이게 이제 2인 가구 이상만을 대상으로 한 거예요. 근데 1인 가구까지 포함하게 되면 3.9% 증가했어요. 아, 거의 GDP 증가율의 2배네요, 그러면. 예. 1인 가구가 지금 한 30% 차지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이게 통계청에서 지금 발표하는 건 2인 가구 기준 이상으로 기준으로 발표를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그 얘기는 뭐 나중에 좀 시간 있을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예, 그 이유는요. 예. 그 다음에 뭐냐면은 일부 이제 언론들에서 그러니까 정부가 그러니까는 지원해준 소득 가지고 저소득층의 소득이 개선됐다 그러는데. 예. 아닙니다. 가장 많이 오른 부분은 근로소득이 많이 올랐어요. 아, 근로소득이 5.8%나 올랐어요. 이건 상당히 바람직한 거 아닙니까? 근로소득이 그렇죠. 오른다는 건. 예. 예. 그러니까 근로소득이 주도를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는 기본적으로 뭐 최저임금 인상이든 예. 이런 것에 따른 효과인 거고요. 예.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은 소득이 낮을수록 그러니까 소득 증가율이 높아요. 아, 그래요? 그럼 좀 어떤 분배 개선 효과가 좀 나타났겠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소득 하위 20%가 6.9%가 올랐어요. 아, 1분위 소득이 6.9% 올랐고. 그다음 2분위가 6.0이고요. 예. 3분위가 4.4. 예. 그다음에 4분위가 4.8, 5분위가 가장 상위 20%는 1.4%에 불과해요. 아, 그렇군요. 아주 바람직하게 개선이 되고 있네요. 그렇죠.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5분위 비율도 이제 개선이 된 거예요. 예. 그 이제 소위 말해 소득 분배를 나타내주는 이제 그러니까 상위 20%하고 하위 20% 간의 이 배율 있잖아요. 예, 그게 그렇죠? 한 5점 몇 배 아닌가요? 지금? 그렇죠. 그게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1년 전에는 한 5.5에 가까웠었는데. 아, 예. 이번에는 이제 한 5.2로까지 떨어졌어요. 그래요? 조만간에 4점대로 내려가겠네요. 예. 근데 이게 이제 올해 이제 지난해 그러니까 최저임금 인상률이 올해 적용되는 게 굉장히 낮게 책정됐잖아요. 예. 사실상. 예. 그래서 이게 제가 볼 때는 좀 약간 이게 지속이 얼마나 될지가 좀 의심스러워요. 그렇군요. 예. 예. 알겠습니다. 아유, 시간이 다 돼서.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한 가지만 더 얘기할 수 없습니까? 예. 말씀해 주세요. 이 일부에서 그러니까 자영업자 소득이 많이 떨어졌다 그러는데. 예. 자영업자 소득도 하위 20% 같은 경우는요. 예. 사업소득이 그러니까 이 사업소득이라는 게 자영업자들이 주하는 소득인데. 그렇죠. 이게 한 12% 증가했어요. 하위 20%는 12%나 증가했다고요? 예. 상위 20%의 자영업자들이 한 4.2%가 감소했어요. 아, 그래요? 또 상위 20%가 감소하고. 그래서 평균 해가지고 2.2%가 감소했거든요. 예. 그래서 자영업자가 그러니까 뭐 5분기 연속 감소다 이런 식으로 보수 언론들에서 얘기하는데. 예. 하위 40%는 자영업자의 소득들이 크게 증가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주위에서 다들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네요, 자영업자들이.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면은 이제 그 하위 40% 이외에 있는 중상층들이 자영업자들이 되게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들이에요. 그렇죠. 예. 이분들이 주로 이제 도소매 타격받으면서 그런데 다행이라고 표현하면 좀 이제 그분들은 화를 내겠지만은 상대적으로 그래도 어려운 사람들은 그래도 어쨌든 간에 좀 피해갔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군요. 개선되고요. 예. 어쨌든 소득면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하위 소득 계층들의 소득이 좀 올랐다는 거 그거 하나는 상당히 좀 다행입니다. 소득 분배 개선 효과가 있었다. 근데 이게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이게 다시 그렇습니다. 이게 참 걱정입니다. 예. 자, 건국대학교 최백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MBC 라디오
유통회사가 어디죠? 월마트. 그럼 월마트가 중수도시의 작은 회사로 출발한 것도 아세요? 물론이죠. 여기에 미래를 열어가는 우리 지역의 유통회사가 있습니다. 어디죠? 바로 마음을 전해주는 곳 하나가 홈마트가 고객 곁에 있습니다. 바로 고객님의 손으로 키워주신 곳입니다. 고객의 믿음으로 크는 회사 하나가 홈마트. 생활은 푸르게 가치는 높게 신도시의 희망과 권무산의 정기를 품은 보금자리 10년 공공임대의 실속 가치까지 경북도청 신도시 코오롱 하늘채 경상북도 개발공사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문의 054-843-1500. 라디오 지금 여러분께서는 안동 MBC 시사정보 프로그램 허환구의 라디오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사생결단 강재입니다. 네, 6시 26분 38초 지나고 있습니다. 이슈 오늘 시작합니다. 21대 총선 오늘로 꼭 5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어떤 후보들이 나와서 경쟁을 펼치게 될지 궁금한데요. 오늘은 안동시 선거구 미래통합당 김상돈 예비후보 만나보겠습니다. 김상돈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아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후보 등록을 좀 늦게 하셨네요. 일주일 전에. 하셨는데요. 좀 늦게 했습니다. 자, 오늘 그 본인을 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 김상돈은 어떤 사람이다.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뭐, 잘 아시다시피 올해가 4.19 민주혁명 6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저는 자유민주 정의의 그 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나가는 사단법인 4월에 사무총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와 전통을 가진 한 가문의 종손으로서 안동에 내려와서 전통 문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고택음악회도 열어서 호평도 받았고 전통 한지문화 확산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제 이력을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제가 뭐 학부와 대학원도 정치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석사학위를 받고 난 뒤에 신문사에 입사를 해서 정치부 기자와 국회 반장까지 거쳤습니다. 그리고 국회 입법보좌관도 했고요. 아마 그 당시 여당에서는 최연소 입법보좌관이었을 겁니다. 아, 이게 언제쯤 하셨는데요? 국회 입법보좌관? 92년도입니다. 92년도. 그 당시 민주자유당이었죠. 그 당시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중앙당 부대변인도 거쳤고, 대학 교수, 뭐 공기업 이사, 뭐 대통령 선거와 또 서울시장에서는 시장 선거에서는 직능조직 전문가로서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정치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그렇게 살아온 정치와 함께 온 생활이 한 40년이 됩니다. 아이고, 그렇죠. 그래서 오랜 기간, 제가 저 자신 한마디로 정의를 한다면은 오랫동안 정치 현장을 경험을 했고, 또 그런 경륜을 다진 준비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나이를 말씀 안 해주셨는데 61세 올해 되신 거죠? 원래 만으로는 61세가 이제 들어간 해입니다. 그렇죠. 정치 경험이, 그러니까 굉장히 어린 나이 때부터 이제 정치계로 들어오셨군요. 근 40년 가까이 이제 하셨는데. 자, 이번에 이제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결심하시게 된 이유 배경에 대해서도 좀 소개해 주시죠. 좀 잘 아시다시피 나라가 참 어지럽습니다. 이 좌파 세력들이 뭐 무분별하게 참 국정을 운영을 하고 있어서 우리 국민들도 많이 힘드시겠죠. 또 경제도 무너지고 인생도 더욱 참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또 거기다가 우리가 해방 이후에 다져온 자유민주주의 정치 체제가 지금 좌파 정권의 어떤 전횡으로 심각히 훼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또 우리 야당들도 거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을 하지를 못했는 것 같습니다. 공수처법 등 3대 악법들도 제대로 막지를 못하고 그대로 통과시키는 그런 어쨌든
힘도 없었지만은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다시 이제 보수의 가치를 재정립을 해서 우리 미래통합당부터 개혁과 변화를 하도록 제가 앞장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 그리고 정의를 수호하고 흩어진 안동인들과 국민들의 힘과 지혜를 모으는데 앞장서는 전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동안 다져온 정치적 자산을 바탕으로 해서 올바르고 힘있는 정치인의 참모습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올바르고 힘있는 정치인의 모습 보여주시기 위해서는 당내 이제 경선을 통과를 하셔야 되는데 네, 그렇습니다. 지금 미래통합당 예비 후보가 모두 6명이나 됩니다. 안동시가 굉장히 치열할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예, 뭐 다들 나오신 분들이 다 훌륭한 분들입니다. 그렇지만 뭐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하겠죠. 그렇지만 이제 당에서는 누가 정신문화의 수도 안동을 대표할 수 있는 인물인지 잘 판단을 할 거야 봅니다. 제 경우에서는 공천 경쟁에 좀 늦게 뛰어들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다른 후보들보다는 아마 인지도나 지지도가 떨어지긴 합니다. 그러나 이 지금처럼 나라가 위중한 상황에서 도토리 키재기식의 이 인지도나 지지도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보다는 차라리 후보의 확장성이 더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어느 후보들이나 다 공천을 자신하겠지만은 저는 아마 좌파 정권과 떳떳하고 당당하게 맞서 싸울 수 있다는 그런 어떤 경륜과 대표성 그리고 참신성 측면에서 공관위가 잘 판단해 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네. 어제 그 권정우 후보에게도 좀 물어봤는데 공천 면접이 어떻게 일정이 좀 나왔나요? 어제까지는 안 나왔다 그러던데요. 내주 초에 아마 화상 면접을 할 것으로 봅니다. 지금 이제 왜냐 그러면은 코로나가 워낙 우리 대구 경북 지역에서 너무 창궐해 있어서 그래요. 그렇습니다. 직접 얼굴 맞대고 그 면접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화상으로 할 예정이군요. 다음 주 초에. 그렇습니다. 참 이 코로나가 모든 걸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후보 확정도 다음 주쯤 예상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후보 확정까지는 다음 주 초에는 바로 되진 않을 겁니다. 왜냐 그러면 면접하고 난 뒤에 다시 공관위에서 이제 판단을 하겠죠. 또 일부 좀 이렇게 수를 2명이나 3명으로 압축을 해서 다시 그렇게 경선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우선 추천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어떤 방법을 이제 강구할 겁니다. 안동시 선거구 그 3선에 김광림 의원이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불출마 선언을 했는데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불출마 선언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 그분이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하셨고 또 우리 지역에 예산을 많이 따오신 정치인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좀 본인도 참 안타까운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후진들 위해서 아마 큰 결단을 하신 걸로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최규일 의원도 불출마 선언했고 그럼 우리 지역에 강석호 의원, 김재원 의원이 있는데 혹시 이분들 동향 같은 건 들으신 건 없습니까? 아니요, 아직 들은 건 없습니다. 다만 그 중앙당에서 어쨌든 TK 이쪽 지역에 여러 가지 어떤 변화를 이제 모색하는 과정에서 일부 얘기는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정확한 얘기인지 저희가 그렇게 말씀할 상황은 못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안동시 선거구 미래통합당 김상돈 예비 후보와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 후보님만의 장점을 꼽으라면 어떤 점을 들 수가 있을까요? 다른 분들도 다 정치적인 이력들이 좀 상당한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치적 어떤 경험이나 식견들이 좀 다른 후보들보다 더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제가 안동이 이제 정신문화의 수도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동의 어떤 그 정신문화의 수도답게 염치를 알고 의리를 지켜온 사람으로 여의도에서는 그렇게 저를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곧고 바르게 살아왔다는 게 제 신조였고
또 그다음에 또 정치 현장에 있으면서 제가 늘 이제 배운 바가 절대 정치는 머리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 정치는 머리로 해서는 안 된다. 예. 그럼 뭘로? 가슴과 마음으로, 따뜻한 가슴과 마음으로 유권자들에게 다가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제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민심이 천심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민심의 바다가 배를 이제 띄우기도 하지만은 또 성난 파도를 몰고 와서 배를 침몰시키기도 하는 걸 종종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에 좀 참된 올곧은 정치인들이 지금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경륜과 식견을 자랑하고 싶다는 말씀이시고 정치는 가슴과 마음으로 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 지금 안동 지역의 가장 시급한 현안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안동이 정말 제가 안동에 내려와서 쭉 이제 보건 바는 안동의 인구들이 너무 줄어들고 그렇죠. 또 거기에 따라서 노령화가 너무 이제 심각히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미래 세대들이 또 뒤를 또 이제 이어주면 괜찮은데 자꾸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받쳐주질 못하고 하니까 점점 나락으로 떨어져 내려가는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새로운 어떤 성장 동력을 만들 수 있는 산업 분야를 시급히 만들어서 지금 그걸 또 구조화하고 고도화해가지고 지금 할 것이라고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요. 나머지 공약 얘기 이런 거는 후보가 확정되면 또 제가 모실 테니까는 그때 얘기를 하고 지금 마지막으로 좀 덧붙이고 싶은 말씀 우리 유권자 여러분께 좀 호소하고 싶은 말씀 좀 해주시죠. 여러 가지 말씀들이 많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번 선거는 단순히 지역 대표를 뽑는 선거가 아닙니다. 좌파 정권의 어떤 전횡을 심판하는 선거입니다. 우리 미래통합당이 이런 면에서 올바른 공천을 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참신한 새 인물을 발굴해서 떳떳하고 당당하게 좌파 세력들에게 맞설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일은 누구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위대한 안동, 바로선 대한민국이란 큰 그림 아래 이를 실천해 나갈 수 있는 미래통합당 김상돈 예비후보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건투를 빌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안동시 선거구 미래통합당 김상돈 예비후보와 말씀 나눠봤습니다. 내일부터는 경북 도의원 보궐선거 안동시 제2선거구의 도의원 예비후보들을 또 차례로 만나보겠습니다. 내일은 무소속의 강대무 예비후보 그리고 이어서 바로 미래통합당의 이주복 예비후보를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 리서치 오늘 이어갑니다. 오늘도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배종찬 소장입니다. 딱 지난주 이 시간까지는 괜찮았습니다. 코로나19가. 근데 31번 확진자가 나오고 이후로 이제 급속히 번지고 있는데 오늘은 코로나19 관련해서 여론조사 좀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정부가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 일괄적으로 다 개학을 일주일 연기를 했어요. 이에 대한 여론조사 한 게 있다면서요? 안동 MBC의 여론 분석을 오랫동안 제가 진행을 해오고 있는데 정말 요즘만큼 마음이 이렇게 무거웠던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경북, 대구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더 많이 걱정하게 되는데 빨리 우리가 이겨낼 수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확진자가 급속히 늘어나는 국면에서 정부도 경보 단계를 심각 단계로 끌어올렸는데요. 이 관련한 여러 조치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중고등학교 개학 일시를 3월 9일로 연기됐는데요. 더 연기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국민들의 반응은 정부의 조치에 대해서 긍정 반응이 압도적이었습니다. 리얼미터가 CBS를 받아서 지난 21일 실시한 조사, 전국 503명, 무선 전화 면접 및 유무선 RDD 자동응답 조사했고요.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4.4
5%포인트, 응답률 5.4%, 자세한 사항은 조사 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한데 유치원과 초, 중, 고등학교 개학 연기에 대해 공감하는지 여부를 물어봤습니다. 예. 공감 여론이 85.1%로 압도적이었습니다. 어린이들의 감염에 대해서는 뭐 다소 부정확한 정보도 나오기도 했긴 한데 예. 누구든 연령대가 어떻게 됐든 간에 조심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그런 만큼 밀집될 수밖에 없고 밀폐될 수밖에 없는 공간인 학교에 대한 개학 연기 조치 잘했다는 국민 여론으로 나타났습니다. 뭐 집집마다 학부형들 입장이 다 다를 겁니다. 뭐 일정도 네. 상당히 꼬이게 되고 특히 뭐 여러 가지 애로 사항들. 당장 그렇죠. 어린아이들 네. 어린아이들 돌봄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것도 있고요. 그럼요. 예. 정부에서는 뭐 긴급 돌봄을 한다고 하지만 예. 또 아이들 또 가정마다의 사정이 다를 수도 있고 또 긴급 돌봄에 또 아이들이 같이 또 이렇게 모이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려하기도 하기 때문에 예.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뭐 최적의 대안이 나오긴 해야 될 텐데 예. 참 마땅치가 않아서 더 걱정이 그렇습니다. 됩니다. 지금 뭐 학원도 거의 다 쉬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아이들과 네. 하루 종일 또 아침, 점심, 저녁, 밤 늦게까지 같이 있어야 되는 또 그런 문제도 있고 특히나 어머님들, 아이들 돌보는 어머님들 많이 좀 힘드실 것도 같은데. 네. 자, 어떻습니까? 비상시국인 만큼 또 예. 협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뭐 직업별, 지역별, 연령대별로 좀 차이가 있었습니까? 차이가 있을 수도 있을 것으로 봤는데 예. 특히 이제 뭐 연령대별로 이제 학부모 연령대와 학부모가 아닌 연령대 차이가 있을 수도 있는데 별로 차이가 없었습니다. 예. 이 육아 업무 등에 대한 불편 또 차질 등을 예상할 수 있겠지만 직업별 지역별로 또 연령대 차이 없이 압도적으로 나타나는데요. 학부모 연령대인 30, 40대에서 10명 중 9명 내외로 계약 연계에 대한 찬성이 전체보다도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예. 걱정이 되는 것이죠. 그럼요. 그동안에 또 이 관련 현안에 대해서 계속 엇갈리는 입장이었던 더불어민주당 또 미래통합당 지지층에서도 예. 이번만큼은 압도적으로 계약 연기 찬성 의견으로 나타났는데 그만큼 사실 이게 이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서 여야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예. 그런 만큼 이 여야를 뛰어넘어서 적극적인 극복 의지가 나타나야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 목소리 내는 건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어쨌든 아주 오랜만인데 자, 네. 뭐 전 국민의 85% 정도가 계약 연기한 거는 잘했다, 공감한다는 조사였고 자, 문제는 경제입니다. 조금 네. 전 뭐 일부 시간에도 우리 최백운 교수와도 얘기를 좀 많이 나눴는데 지금 네. 이 추락하고 있는 경기 상태 뭐 여러 가지 지원책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여론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안동을 포함한 경북 상황도 상당히 힘들 텐데 대구는 심지어 번화가인 동성로가 공동화되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니까 크게 또 우리 경제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예산 조기 집행 그리고 정치권에서 주장하는 추경 편성을 모두 원한다는 여론으로 나타났습니다. 리얼미터가 YTN의 의뢰를 받아서 실시됐던 조사고 개요는 앞서 조사와 동일합니다. 국내 경기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취해야 할 조치가 무엇인지 물어봤는데요. 예. 예산 조기 집행이 37.3%, 추경 편성 36.5%로 두 가지 정책 어느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모두가 필요하다는 여론인데 예. 문재인 대통령이 대책회의에서 강조를 했던 예산 조기 집행에 대해서 더 뛰어넘는 상상력을 발휘해달라고 했거든요. 이 여당에서 추경 편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제안을 했고 네. 정부도 필요하다라는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또 야당 황교안 대표도 필요한 추경은 해야 된다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입장을 좀 바꿨어요. 예. 네, 경북 경제에서는 너무나도 중요한 만큼 어느 것이 먼저냐가 아니라 필요한 조치는 모두 취해야 된다는 여론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지금 국민 여론은 예산 조기 집행해야 된다, 추경도 편성해야 된다, 이런 여론이 있고 이거 말고도 지금 뭐 예비비가 한 3조 원대 정도 있다고 하니까 이것도 네. 조기에 집행하고 필요하다면 뭐 다른 예산을 좀 전용해서 쓰더라도 모든 대책을 다 취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고 특히 이제 이 추경과 관련해서는 정치권에서 약간의 공방도 있는데다가 이것이 이제 법안으로 통과되려면은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만큼 예. 이해찬 대표도 밝혔듯이 긴급하게 우리가 행동을 취해야 되는 만큼 대통령의 명령, 즉 긴급재정경제명령, 줄여서 긴급재정명령을 통해서도 할 수가 있다고 하니까요. 예. 필요한 모든 특단의 대책은
다 동원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정치권에서 이렇게 추경에 대해서 처음에는 이견이 있었지만 네. 이제는 좀 한 목소리 내고 있고 예산 조기 집행만으로 안 된다는 대통령이 또 언급도 따로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우리가 경보 단계, 심각 단계라고 할 수 있는데 모든 예. 조치가 다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지역별로는 조금 차이는 있었습니다. 예산 조기 집행을 더 필요로 하는 지역, 또 추경 예산 편성이 더 필요하다라고 하는 의견이 조금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지만 두 개 모두 필요합니다.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이런 여러 가지 경험이 많은 연령대가 높을수록 추경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노동직, 자영업 등 체감경기에 민감도가 높은 직업 계층일수록 조기 예산 집행보다는 더 많은 예산이 되겠죠. 추경 예산 편성을 더 선호하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상황의 방증이겠죠. 그렇군요. 지금 뭐 골든타임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역시 추경 얼마나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언제 이걸 집행하느냐. 적절한 언제 이거 하루라도 빨리 투입해야 또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거니까. 그럼요. 우리가 수혈도 즉시 이루어져야지 시간이 그렇죠. 지나고 나면 다 소용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하루빨리 정부에서도 이 추경안을 마련하고 또 여야도 빨리 머리를 맞대고 이 추경안 조기에 집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대통령 지지율 또 정당 지지율 잠시 뒤에 좀 보고 지금 총선 연기설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스물스물 나오고 있는데 이 코로나 국면이 길어지면 총선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이 코로나19에 대한 피해가 더 커지고 더 길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우려 때문에 총선 연기설이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주 쉽게 결정될 사안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 여야 간에도 지금 의견이 엇갈리고 있기도 하고 또 이것은 이 대통령이 결정을 하되 천재지변이라고 하는 또 특수한 상황이라 해야 되는 것이고 또 87년 특히 직선제 개헌 이후는 단 한 번도 선거가 연기가 됐던 적은 없었거든요. 아, 그래요? 그런 만큼, 2009년에 신종 플루가 있었을 때도 심각 단계까지 올라갔었는데 그때도 이 재보궐선거가 예정대로 치러졌었습니다. 그런 만큼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서 연기설이 나오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고 물리적으로 투표소도 가지 못하는 상황. 그러니까 투표소에서 준비하고 있는 중앙선관위 직원이나 어떤 사람들도 사실 바깥으로 현장으로 물리적으로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라면 연기가 가능하나 그 외에 정치적인 유불리 또 정치적인 해석으로 연기가 결정될 것으로 보죠. 만약에 이게 또 국민적 합의를 얻지 못한다면 상당한 또 파장이 예상되거든요. 그런 만큼 총선 연기설은 나오고는 있지만 결정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 적극적으로 좀 말씀을 제가 또 드려야 되는 부분은 지금도 마스크를 사는데 상당히 길게 줄을 서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이 국민들의 공포심 자체가 커지는 것 자체가 총선 시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빨리 좀 이 마스크를 제때에 제 가격에 합리적인 가격에 살 수 있는 좀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예, 이 총선 연기설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게 연기가 된다고 하더라도 무한정 연기할 수는 없잖아요. 국회 뭐 공정 상태로 둘 수 없으니까 뭐 1, 2주 정도 길어야 3주 이 정도 연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정확히 이번 20대 국회가 5월 말까지거든요. 그러면 미루더라도 준비하는 시간까지 따져본다면 많이 미룰 수는 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예, 참 이 변수가 될 것 같고 투표일에도 상당한 영향 미칠 것 같아요. 4.15, 4월 15일에 하더라도 아무래도 좀 낮아지겠죠. 투표율이. 그렇습니다. 투표율도 영향을 줄 수 있는데 또 투표소도 사람이 많이 몰리는 장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부분도 투표율에 영향을 줄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예. 자, 대통령 지지율과 정당 지지율 그냥 한마디로만 좀 정리해 주실까요? 네,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대통령 지지율 큰 변화 없습니다. 지금 대통령 지지율은 거의 일직선에 긍부정이 붙어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대통령 지지율에 큰 변화가 없다는 것. 지금 이 비상시국 대비에 오히려 대통령의 국정 수행 무게가 실려 있는 모습인데 정당 지지율도 큰 변화는 없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부분은 정치권의 보수 통합도 이루어졌고 하지만 이 대대적으로 정당 지지율은 두 정당 쪽으로 수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결집하는 모습이라는 건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쪽으로 많은 정당이 생겨났지만 오히려 이 전국에서 정치권 상황 속에서 민주당과 통합당 쪽으로 지지층들은 모이는 상태입니다. 예. 자, 하루빨리 코로나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고요. 다음. 한 말씀만 좀 드리고 싶습니다. 서울에서 저는 또 이제 전화통화를 통해서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많은 서울 시민들도
대구 힘내십시오. 또 우리는 대구다, 우리는 경북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 우리 안동시민 여러분들 비롯해서 힘내시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총선 외 격전지 여론조사 만약에 나온다면 그 소식도 좀 자세히 다뤄주시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인사이트K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지역 날씨 알아보죠. 김도현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코로나19가 나날이 확산되고 있어서 걱정 많으실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마스크 착용, 개인 위생 관리는 물론이고 큰 일교차로부터 면역력도 잘 지켜주셔야겠습니다. 오늘은 먹구름이 드리워진 하루였는데요. 밤새 구름이 이불처럼 덮여 있어서 오늘은 많이 춥진 않았습니다. 비는 오늘 밤 사이 그치겠고요. 비구름이 모두 빠져나간 뒤 내일은 하늘에 구름만 많은 정도입니다. 내일 비가 그친 뒤에도 크게 춥진 않겠지만 금요일과 토요일 사이 또 한 번 비 소식 들어있습니다. 또 당분간 기온은 예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비가 자주 와서 추워지는 건 아닐까 걱정은 접어두셔도 되겠고요. 계속해서 평년을 웃도는 날들 속에 2월 하순치고는 따뜻하겠습니다. 바람이 조금 부는 느낌인데요. 그래도 바람과 비로 인해서 미세먼지 걱정은 없겠고요. 우리 지역 현재 6에서 8 마이크로그램으로 대기질 좋음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번 주 비 소식이 같습니다. 바이러스도 비와 함께 씻겨 내려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번에 내리는 비는 단기적이기 때문에 코로나19에 영향을 주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보통 바이러스는 기온과 습도가 낮을 때 더 활성을 보이는데요. 기온이 크게 높아지고 습도가 같이 오르면 기세를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이번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온은 겨울에서 초봄으로 옮겨가는 기간이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활발하게 활동한 조건이 된다고 하는데요. 면역력 증강에 도움되는 제철 음식 많이 드시면서 건강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기온은 아침이 4도, 한낮에 10도 예상됩니다. 봉화 현재 기온은 어제 시간보다 5도 낮은 5도, 습도는 93%입니다. 날씨였습니다.